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역전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하반기 되면 더욱더 심각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전세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전세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을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이걸 역전세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세입자가 3억 내고 들어왔는데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전세값이 2억이 된 거죠. 그럼 나머지 1억은 집주인이 어디서 마련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걸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신규 주택 계속해서 공급은 이루어지는데 전세가 세워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역전세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 집을 팔아서도 아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되면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전세라는 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은 목돈을 무이자로 집주인한테 빌려주고 집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집주인은 이 전세금을 무이자로 쓰면서 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이 전세 제도가 유지가 됐던 거죠. 근데 버블이 심각해지면서 최근에 전세는 좀 변질이 됐습니다. 과거 세입자 같은 경우 이 전세금의 마련 종잣돈으로 했었죠. 근데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는 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가 되면서 전세가 자체를 마련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월세 사는 것보다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니까 전세가는 계속해서 올려줄 수 있었어요. 집주인 같은 경우는 전세금 계속해서 올려받으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죠. 집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무이자 사금융으로 끌어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전세제도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 또 집값이 많이 오를 때 이런 전세제도는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저금리 땐 전세금 대출 받아가지고 마련해서 집주인한테 다시 빌려줍니다. 집주인은 레버리지를 최대로 활용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차익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고금리 상황이 되고 집값이 하락하니까 이 전세가 위험해졌어요. 목돈을 뗄 염려가 훨씬 커지는 상황이 됐죠. 역전세 현상이 발생을 하고 전세 보증금 중 일부 돈도 갚을 수 없는 집주인의 능력을 보면서 더더욱 몸을 사리게 됩니다. 전세보다 오히려 반전세,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지금 현재 우리 이 전세 자금 대출 200조에 달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해줬던 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이게 이제 시한폭탄화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겪는 이유는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금융 불균형 해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동성 계속 설명을 드렸죠. 소득과 신용의 기초에서 유동성은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 그리고 이 신용을 바탕으로 부채를 발생시켜가지고 유동성을 창출해내요. 이 유동성이 기대서 자산 가격도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신용이라는 거 결국 소득을 기반한 건데 그 비율이 적정 수준에 있으면 거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득 대비해서 과도하게 빚을 늘려줬고 그의 기초에서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벗어난 상태가 바로 금융 불균형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유동성 축소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거, 소득 대비해서 돈을 너무나 많이 빌려 쓰고 있다는 얘기죠. DSR이 바로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을 부담하는 지표인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2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10분기 연속 증가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또 얼마나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지 이 신용갭의 적정 수준, 이미 정상 수준을 현격히 벗어나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서 다른 나라보다 원리금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호주 다음으로 2등으로 올라섰어요. 주담대 차주평균 DSR 지금 60%가 넘어갑니다. DSR 지금 규제 원래 40%죠. 근데 이미 규제 비율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민간 부채 수준은 이미 위기 단계에 돌입을 했죠. 신용갭이 16.2%, 10%를 넘어서면 위험 수준인데 이 위험 수준에 있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긴축의
미국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신용갭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빚을 갚고, 그래서 신용갭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점점 부담은 더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 가계 자영업자와 거의 동일시될 수 있는데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사람들 돈 나올 길이 없으니 계속 빚내서 쓰고 있다는 증거죠. 이들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서 안 터지게 지금 눌러놓고 있지만 이 조치가 9월이면 끝이 납니다. 이런 유예 조치의 금융지원 정책의 효과가 소멸되면 부실은 더 커질 거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소득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빌려 썼습니다. 그 돈을 기초해서 자산 가격의 거품을 만들어냈고 그 가격을 지금 실제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니 얘기를 했죠. 장기간에 걸친 가계부채 누중으로 금융 불균형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 축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계가 빚을 진 이유가 대부분 부동산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빚을 소득으로는 갚아낼 수 없는 수준으로 빌려 쓰고 있고 이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부채를 축소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고 한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나라 돈풀기를 통해서 시장을 버텨왔습니다.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마구 풀어 적혔고 이 풍부한 유동성에 기대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가계부채는 폭증을 했고 여기에 실수요를 위한다면 전세자금 대출 정책자금을 통해서 저리로 또 많은 유동성을 풀어냈습니다. 임차인, 갭 투자자 모두 원하는 돈풀기를 했고 그 돈풀기에 또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더 많은 거품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거쳤어요. 여기에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정비사업들 속도를 냈죠. 재건축 멸실 등으로 인해서 집값이 자극이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해서 팔아치워야 하니까 극단적인 버블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집값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가 팽배했던 시장이었죠. 소득 대비해서 과도한 부채에 기대서 형성된 집값이니까 금융 불균형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작년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다른 나라 신용갭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등하는 이유, 팔아서 정리해서 이 빚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가격에도 팔리지가 않으니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금리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처분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내려갔다는 금액에도 사줄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빚은 못 갚고 오히려 빚은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부채에 대한 부담은 커져가고 있어요. 2021년 가장 사람들이 뜨겁게 시장에 뛰어들었던 이때 한은에서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금융 불균형발 경제 충격 시 집값이 급락할 수 있다고, 집값 기대 심리에 대출을 크게 늘려서 집 사고 있는데 금융 불균형이 누중되고 있고 주택가격 수준과 대출 규모가 실물 경제에 비해서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가계부채 규모를 관리해야 되고 금융 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 빚 내서 집 사는 것만이 부자 되는 길이라고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썼고 이는 이미 충격으로 시장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 과도한 빚이 문제죠.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경착륙 상황이 왔습니다. 가게만 빚진 게 아니라 부동산 잘 된다고 하니까 PF 시장도 다 빚으로 벌려놓은 시장이었죠.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장에서 PF 시장에 위기가 왔고 전세 사기, 역전세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빚내간 사람들이 안 갚으니까 여기에 돈 빌려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됐고
이러니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해주고 금리를 누르고 새로운 희생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연착륙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터지지 않도록 달래가면서 부채 규모를 축소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대출 금리를 압박하는 이유, 견딜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새롭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이 순환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유입이 됐죠. 그렇지만 시장의 경착륙을 막을 정도의 수요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연착륙을 기대해서 이런 정책을 했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연착륙이 아니라 다시 올라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영끌 정책 효과 3개월이죠. 1년 넘게 1000건대의 거래량을 보였고 나중에는 1000건도 안 되는 수준의 거래 빙하기를 거쳤어요. 근데 일산대책 하면서 대출 풀어주고 금리 눌러주고 하니까 잠깐 반짝 수요가 유입이 됐습니다. 거래량 보면 2월에 2400, 3월에 2900, 4월에 3200, 5월에 다시 2000건대 다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시장이 사람도 없는 시장입니다. 빚만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지금 세 차례 금리 동결을 한 이후 금융 물가 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물가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고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차는 1.75포인트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경기 침체 또 금융 불안이 벌어지고 있으니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금리 역전폭은 커졌는데 경상수지 적자, 반도체 경기 악화,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약화되고 있으니까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우려나 원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냥 버티고 있어요. 금리를 올릴 일은 있어도 내릴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물가 불안도 지속되고 외화 유출도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 강제로 떠밀려서 내리는 거죠. 금융 안정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걸 제약받는 상황 더욱더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겪게 될 겁니다. 지금 금리 내렸다고 다시 집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제발 좀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지금 고강도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고용시장이 죽지를 않고 있죠. 은행권 부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 좀 쉬어가려고 했는데 머리가 아파졌어요. 인플레도 안 잡히고 있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니까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안 올린다는 것 금융 불안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올리는 것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미국의 경제 석학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연착륙을 기대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거라곤 빚내주는 것밖에 없는데 빚은 한계 상황에 있어요. 금리를 안 올리고 안 터지게 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여력이 없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로 조금 속도가 늦춰졌다가 그게 끝이죠. 이미 갖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경착륙은 피할 수가 없어요. 유동성을 아무리 풀어 제끼는 정책을 한다고 해도 유동성 축소는 수순입니다. 집값을 지지해주는 전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1년 임대차 3법 때문에 가장 고점을 찍었던 전세가 이제 하반기에 그 만기가 도래를 하죠. 쏟아지는 입주 물량 특히 강남의 고액 전세 이런 공급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역전세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역전세가 심각해진다는 것 집값의 대부분을 치러줄 전세금 그 유동성이 축소됨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시 거래량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미뤄뒀던 분양 물량들 쏟아내고 있죠. 전세를 사는 사람들 이 분양 물량을 받아내줄 수요입니다.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유동성은 흡수가 되고 기존의 집값을 유지해주는 유동성에 들어갈 돈은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고금리를 유지 내지 동결하는 기조가 계속되면서 유동성은 서서히 말라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거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기존에 집이 한 채 있을 때 유동성이 10억이 풀려 있으면 집값은 10억입니다. 유동성이 확대가 됐죠. 30억의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기존 집에 새로 공급이 한 채 더 되면 집값은 15억이 됩니다. 공급도 됐고 유동성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집값은 상승을 했죠. 근데 유동성이 다시 축소되는 상황이 되면 가격은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30억에서 유동성이 20억으로 축소가 되는 상황에서 신규 공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20억 있는데 기존 집에 새로운 집들이 공급이 됐으니 집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제가 단순히 표현을 했지만 이런 원리를 보면 가격 하락은 필연적입니다. 공급은 늘어나고 있고 유동성은 축소되는 것, 이게 지금 팩트죠.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구, 인천 집값 40%씩 빠지는 현상 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유동성 축소,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의 하락을 그 결과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역전세가 만연한다는 것, 사금융 시장이 축소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동성의 축소를 의미하죠. 유동성이 축소되면 자산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비유동성 자산을 유동화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가장 높은 전세가를 형성했던 그 시기, 2년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입니다. 1차적으로 이런 충격이 시장에 오겠죠. 그리고 2025년 쏟아지는 물량, 누적된 물량들로 인해서 역전세는 지금보다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역전세의 공포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하는 총재가 금리 동결하고 왜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했을까요? 저출산과 인구 구조의 변화, 구조적인 문제가 5년, 10년 뒤에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의 단기 정책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돈 풀면 다시 집값 오를 거다, 이건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총재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가계부채 1위, GDP 대비해서 100%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고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을 하면 150%가 넘습니다. 자영업자 빚까지 생각하면 더 큰 빚을 지고 있죠. 출산율은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 회복세보다 훨씬 더디게 저성장 1.4%, 이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자산이라고 갖고 있는 건 집밖에 없습니다. 빚을 잔뜩 낀 집밖에 없어요. 저성장에 인구는 줄고 노령화되고 있는데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축소되는 상황, 공식과 같죠. 이자가 높으면 부담이 되고 유동성은 축소되고 이 기조가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바뀔 일이 없어요. 역전세,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줄어들게 만들고 아파트 가격은 이에 따라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또 아파트를 처분해서 돈을 마련하는 이 유동성은 다시 축소가 됩니다. 악순환의 사이클을 겪겠죠. 그게 바로 경착륙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 사이클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잠시 또다시 유동성을 풀어서 이 속도를 늦추는 조치, 이걸 했을 뿐이지만 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잊지 마시고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